자, 지금부터 2차 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크리에이티브와 광고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1차 시에는 특히 이제 이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정의와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광고 쪽에서 광고의 개념에서 이제 어원에서부터 요소 특성까지 살펴봤고, 또 광고와 유사한 개념에서 선점부터 인적 판매까지 배웠습니다. 2차 시에는 이제 광고의 기능, 광고가 하는 일, 그리고 광고의 4대 주체, 그러니까 광고 산업을 이끌어가는 4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고의 기능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배워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고에 2대 기능이 있습니다. 광고가 이제 이런 일을 주로 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 2대 기능은 무엇일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우리가 1차 시에 이제 정의라던가 뭐 요소, 특성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광고가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광고의 대표적인 기능 2개를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광고가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가 앞 시간에 이 광고는 일단 이제 물건을 파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광고는 정보를 전달하는 일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광고의 마케팅 기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능,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2가지, 마케팅 기능과 커뮤니케이션 기능, 이 2가지가 광고의 가장 대표적인 2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건 기억을 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2가지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광고는 마케팅 기능, 커뮤니케이션 기능, 그리고 이외에도 경제적 기능, 사회 문화적 기능, 이러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케팅 기능입니다. 이 마케팅 기능은, 광고는 이제 마케팅 포피 중에서 이제 프로모션의 그 도구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림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이 그림은 김은한 정차숙의 광고 크리에이티브라는 책에서 지금 발췌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맨 위에 마케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케팅 밑에 포피라고 해서 이제 4가지 요소, 그러니까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보통 이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통제 가능한 요소인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마케팅 믹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포피 중에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모션의 도구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PR도 이제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적 판매, 그리고 SP, POP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바로 광고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광고는 이 프로모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그런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마케팅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면, 광고는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시장 안에서 일단 이제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런 브랜드도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만들죠. 또한 광고는 이제 우리 광고주, 제품, 브랜드 이런 것들을 이제 경쟁사와 차별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 광고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상표 충성도 이런 것들을 이제 향상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 광고는 제품 판매 촉진, 이 물건을 파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것을 바로 마케팅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이런 기능인 것이죠. 자, 이제 2번째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광고가 사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의 한 유형으로 이 광고주하고 그리고 이제 이 소비자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이제 기능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광고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이 소비자를 설득한다,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기능에는 크게 두 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가 정보의 기능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설득의 기능입니다. 먼저 이 정보 기능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보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 광고는 소비자에게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용역, 서비스, 브랜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뭐 장점이나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능 덕분에 소비자는 광고를 보면은 내가 이거 사서 쓰면 이러한 가치를 누리겠구나, 이러한 베네핏을 얻겠구나, 이 제품은 이러한 이점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 바로 설득의 기능인데요. 이것은 이 광고가 그냥 단순히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이 광고를 믿게 하고 그리고 이제 따르게끔 그렇게 이제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광고의 이제 또 다른 기능인 경제적 기능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습니다. 이 경제적 기능이라는 것은 광고는 이 시장 안에서 완전 경쟁을 유도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시장을 이렇게 지배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 제품에 대한 수요를 또 창출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소비 성향을 이렇게 높이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경제 성장에도 기여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유통의 효율을 촉진하는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광고의 경제적 기능입니다. 이 광고의 경제적 기능에도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시장 경쟁학파의 견해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시장 지배학파의 견해입니다. 먼저 이 시장 경쟁학파의 견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장 경제학파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스테이너, 포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주로 이제 광고에 대해서 이제 언급했던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학파들은 광고가 다음과 같은 일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광고는 이 시장 안에서 경쟁을 유도한다, 완전 경쟁을 유도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완전 경쟁을 유도하냐면 일단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해서 소비자가 그 시장 안에 있는 여러 제품들, 브랜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좋은 제품을 이렇게 선택하게끔 적절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게끔 이제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는 시장 안에서 이 유통을 촉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제품에 대한 이 수요를 창출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광고를 보면 저 제품 사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안에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하면 기업들은 공급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세우고 생산 설비,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을 이제 시도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가내 수공업이라던가 소규모 생산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제품 생산 원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일정 정도 하락하게 되죠. 시장 안에 특정 제품에 대한 이제 이런 수요가 생겨나요. 그러면은 이제 광고주들은 이제 그걸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제품 개발이 이제 촉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안에 제품도 이제 많아지게 되고 그들 사이에 경쟁이 붙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이제 광고가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가 이렇게 경쟁, 완전 경쟁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주장한 게 시장 경쟁학파의 견해입니다. 자, 그다음 시장 지배학파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여기의 대표적인 학자는 윌슨, 코메너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광고와 관련해서 이제 광고가 주로 시장 안에서 지배하는 이 마켓 파워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게 되냐면 이 시장 안에서 이제 어떤 특정 브랜드들이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선두 브랜드일수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 이렇게 진입 장벽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업들이 신제품을 만들어도 이 진입 장벽 때문에 이 시장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신제품에 대한 그 개발 의욕이 저하되게 됩니다. 어차피 만들어도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장 안에 있는 그런 브랜드들은 제품의 가격을 이제 올리게 되고,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독점, 과점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지배력을 더욱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광고가 이런 시장을 지배를 하게끔 유도를 한 거죠. 그런 역할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보는 게 시장 지배학파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이제 광고의 사회 문화적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광고는 그것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 사회적 상황이라던가 문화를 이것을 이렇게 담기도 하고요, 반영하기도 하고, 또는 이 광고가 어떤 사회의 트렌드, 문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이끌어간다라고 보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광고의 이 사회 문화적 기능에는 교육의 기능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광고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사회화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공익 광고죠. 이 공익 광고 같은 경우는 소비자를 가르치죠. 자, 이러한 사회 문화적 기능에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가 반영설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형성설입니다. 먼저 반영설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반영설이라는 것은 광고는 이제 그것이 만들어질 당시에 어떤 시대상 또는 생활상 이런 것들을 마치 거울처럼 이렇게 담는다, 반영한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왜 이런 말들이 있죠. 이제 어떤 시대를 알려면 그때 광고를 봐라, 이런 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광고는 이 시대상 이런 것들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들은 다 반영설 입장의 견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례 하나를 이제 들도록 하겠습니다. SBS 뉴스인데요. 지금 이제 광고가 어떤 시대상, 생활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는다,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음 뉴스를 통해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과거에는 이 광고를 광고라고 안 불렀어요. 다른 명칭으로 불렀었는데 이게 이제 잠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이제 과거에는 광고를 이렇게 어떤 용어로 이렇게 불렀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경제의 꽃이라고 불리는 광고는 소비자의 생각과 욕구를 거울처럼 드러냅니다. 곽상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130년 전 국내 최초의 상업 광고가 실린 한성 주보입니다. 독일의 한 무역업체가 조선에서 호랑이 가죽 등을 사들이고 싶다고 썼습니다. 특이하게도 광고 대신 고백이란 표현이 쓰였습니다. 물건을 많이 팔겠다는 욕심보다 제품을 정직하게 알리는 게 우선이란 당시 광고에 대한 인식을 드러냅니다. 고백이라는 말이 광고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도 모조리 다 거의 공통적이었습니다. 6.25 전란 후에는 의약품 광고가 많았습니다. 각종 질병과 감염이 만연해서입니다. 60, 70년대엔 TV 광고와 CM송이 시대를 풍미합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식료품 시장이 커진 데다 TV 방송이 본격화했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삼성과 금성의 광고 경쟁은 전자업종의 부흥을 예고했습니다. 광고에 담긴 가족의 모습을 통해 시대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1960, 70년대 베이비붐 시대의 산하 제한 캠페인, 1990년대 IMF 당시 아버지 세대에 대한 연민, 그리고 2010년대 고령화 화두 등 대한민국 현대사가 광고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뉴스를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광고를 광고라고 안 부르고 다른 용어로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 하죠? 네, 그렇죠. 고백이라고 이제 예전에는 지칭했다고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뉴스에서 광고는 이제 시대상, 생활상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6.25 전란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다친 사람도 많고 질병도 만연하고 해서 이제 그걸 반영해서 의약품 광고가 이제 늘어났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IMF
국제통화기금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을 이제 소재로 삼고 또 그 당시에 그런 시대상 이런 걸 반영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광고, 위로하는 광고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시대의 어떤 그 상황을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뉴스는 이 반영서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사회문화적 기능에서 형성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설이라는 것은 이 광고가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또 사회의 변화라던가 아니면 문화 이런 것들을 창출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자, 이제는 광고의 4대 주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광고 산업을 이끌어가는 4개의 주체를 배우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광고의 4대 주역에는 바로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 그리고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저 협력업체를 빼고 소비자를 넣는 그런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광고를 이렇게 제작을 한다거나 그리고 광고를 이렇게 집행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에 이렇게 기여를 하는 것은 소비자가 아니라 바로 협력업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를 넣는 그런 견해보다 이 협력업체를 이렇게 4대 주체로 보는 견해를 좀 더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 4가지 요소를 광고의 4대의 주체로 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주를 설명을 합니다. 이 광고주는 이제 실제적으로 광고를 행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광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하고 광고 예산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 광고회사와 이제 컨택을 해서 이제 광고 제작, TV, 라디오 이런 매체를 통한 광고 집행 이런 것들을 의뢰하는 주체를 얘기를 하죠. 따라서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의뢰인,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주는 이 광고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입니다. 그래서 광고주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광고주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주 하면 주로 이제 어떠한 종류가 떠오르십니까?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고주 하면 이런 회사, 이런 기업들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광고주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건을 이렇게 생산하는 제조회사들 또는 이제 물건을 파는 판매회사들, 그러니까 도매점, 소매점 이런 회사, 이런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인 광고주의 종류죠. 그런데 이렇게 회사만 이제 광고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과 같은 일반적인 개인도 광고주의 한 종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의견 광고를 이제 한 개인이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광고주는 개인이죠. 그리고 또 선거 때 날 뽑아달라 이런 정치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도 바로 개인이 광고주가 되죠. 그리고 또 이외에도 교회, 학교 이런 그 비영리 법인들도 이제 광고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각종 조직이나 단체도 이제 광고주의 종류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동호회라던가 시민운동단체 이런 데도 이제 광고주의 종류에 들어가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광고주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류가 바로 회사 이런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꼭 회사만이 이제 광고주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보통의 이런 개인도 광고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 광고의 주역인 광고 회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 회사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광고주를 대신해서 이 광고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광고주가 이렇게 의뢰를 하면은 이 광고 회사는 이제 그것을 받아서 일단 광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광고 만들 건가 이런 거 제작하고, 그리고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그 매체의 시간, 지면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 조성 기관이 됩니다. 이 광고 회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광고 회사의 명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변화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광고 회사를 광고 대리점 이런 명칭으로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광고 대행사로 바뀌었고 지금은 광고 회사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이 광고회사, 광고 대행사 이것을 이제 병행해서 쓰고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광고회사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광고회사는 갈수록 그룹화되는 그런 경향을 띱니다. 어떻게 그룹화가 되냐면 보통 이제 인수, 합병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룹화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WPP 그룹을 이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WPP 그룹 안에는 이제 제이월터 톰슨이라던가 오길벤 매더 그리고 영앤 루비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옴니콤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 속하는 광고회사로 BBDO, TBWA, DDB 월드와이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도 이제 광고 그룹이 있는데요. 바로 퍼블리시스 그룹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치앤사치, 네오버넷 등이 이제 속해 있죠. 그리고 미국에 저 옴니콤 그룹 말고도 또 다른 광고 그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터퍼블릭 그룹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니버설 맥켄 그리고 맥켄 에릭슨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광고회사와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인하우스 에이전시입니다. 인하우스 에이전시, 번역하면 계열 광고회사 또는 계열 광고 대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특정 회사, 뭐 삼성이면 삼성, 뭐 LG면 LG 이런 식으로 특정 회사에 속하면서 그 회사의 광고를 담당하는 광고회사를 이것을 인하우스 에이전시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큰 광고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바로 이 인하우스 에이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 인하우스 에이전시는 우리나라 초창기 광고산업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인하우스 에이전시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계열 광고회사의 장점으로는 첫째,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이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속되어 있는 회사 그리고 이 회사의 계열사들을 광고주로 이렇게 유치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광고회사 이런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출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마케팅이나 광고와 관련한 이 정보 이것들을 잘 보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의 그 광고회사에다가 맡기지 않고 뭐 경쟁사의 그 광고회사에 맡기게 되면은 우리의 정보가 경쟁사로 이렇게 유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의 광고회사에 맡기게 되면은 같은 회사니까 아무래도 정보의 보안 유지가 용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이 광고주 그리고 광고회사 사이에 협력을 잘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정보도 좀 더 잘 주고요. 또 그리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회사니까 좀 더 협조라던가 협력을 잘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인하우스 에이전시의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이 광고주가 이 광고회사에 직접적인 지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이제 같은 회사니까 조금 더 이게 지배력을 강화하게 되죠.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이 타성에 적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없이 이 광고회사가 이렇게 속해 있는 그 회사라던가 계열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광고주로 이게 유치를 하기 때문에 좀 이게 용이하게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유치를 하기 때문에 좀 타성에 적기가 쉬워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신선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좀 저하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하우스 에이전시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은 어떤 인하우스 에이전시를 갖고 있나요? 그쵸? 바로 제일기획을 갖고 있죠. 그리고 롯데는 어떤 그 계열 광고회사를 갖고 있죠? 바로 대웅기획이죠. 자, 그 다음에 광고 산업을 이끌어가는 4대 주역 중에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매체를 배우겠습니다. 이 매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광고주와 소비자 이 중간에 위치하면서 이 광고주의 광고를 소비자한테 전달해주는 도구, 수단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매체를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를 매체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매체사들은 이 광고주에게 이제 유료 형태로 광고가 나갈 그 매체의 시간, 지면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광고 매체로 크게 세 가지, 인쇄 매체, 방송 매체, 뉴미디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인쇄 매체라는 것은 이 광고주의 광고를 이렇게 종이 등에 이렇게 인쇄를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포스터, 팜플렛, 카탈로그, 신문, 잡지를 꼽을 수가 있죠. 초기 주요 광고 매체는 대부분 바로 다 이 인쇄 매체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방송 매체. 이 방송 매체는 다른 말로 전파 매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 그대로 이 전파 매체는 이 광고주의 광고를 전파, 그러니까 공중파라던가 위성신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파를 이용하는 그런 매체의 사례로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죠. 제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러한 방송 매체들은 그 보급이 확대가 되고 대중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송 매체들은 이 인쇄 매체를 제치고 주요 광고 매체로 이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점이 많았어요. 일단은 인쇄 매체가 제공하는 이런 시각적인 메시지도 전달을 할 수 있었지만 그에 더해서 청각적인 메시지도 전달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TV 같은 경우에는 역동적인 영상까지도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다 광고 효과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매체가 주요 광고 매체로 대두가 된 것이죠. 그 다음 뉴미디어. 이것은 이제 단어 의미 그대로 새로운 전달 매체를 말합니다. 이런 뉴미디어 사례로 모바일, 인터넷 이런 것들을 이제 꼽을 수가 있고요. 오늘날에는 이제 이 뉴미디어가 인터랙션, 이런 상호작용성이라던가 저비용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요 매체로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죠. 아무튼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뉴미디어 발달로 광고 매체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그 주체인 협력업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업체. 이것은 광고회사가 광고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을 말을 합니다. 이러한 협력업체의 유형으로는 이제 리서치 회사라던가 이벤트 회사, 녹음실, 모델 에이전시, 컨설팅 회사, 방송 광고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으로 들어갑니다. 협력업체의 장점으로 네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는 이 광고 회사에게 굉장히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사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서치 쪽에 강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조사와 관련된 서비스를 잘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벤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사 쪽에 전문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죠.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객관적인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광고와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 서서 광고 회사에게 이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다 신선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광고 회사처럼 너무 이렇게 광고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광고에 함몰되지 않고 조금 신선한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를 토대로 이제 업무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세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장점으로는 인력 운용에 탄력성을 준다라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광고 회사가 이 광고 모델들을 다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부에 그 조사원이라던가 그리고 컨설턴트 그리고 이제 행사 요원 이런 사람들을 다 확보를 하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필요한 시점에 이 협력업체에게 컨택을 해서 인력들을 이제 활용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력 운용에 탄력성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크게 두 가지, 즉 크리에이티브와 광고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일단 크리에이티브에서는 정의, 중요성을 배웠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는 이 광고 분야에서는 명사로 광고 창작, 광고 표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광고를 만드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한 까닭은 광고 효과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쪽으로 넘어가서 광고의 개념을 살펴봤죠. 그래서 광고라는 것은 일단 명시된 광고주가 이제 팔려고 하는 뭐 제품, 브랜드, 서비스, 용역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매체, 그러니까 뭐 TV나 라디오, 모바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타겟 오디언스, 이 소비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유료의 상업적인 활동이다라고 이제 아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와 유사한 개념, 그러니까 광고와 이렇게 자꾸 혼동되는 개념들 4가지, 선전부터 해서 인적 판매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의 기능에 가서는 광고가 하는 역할을 배웠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마케팅 기능부터 해가지고 사회 문화적 기능까지 4개를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광고의 4대 주역 쪽에서는 이 광고 산업을 이끌어가는 4개의 주체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주부터 해서 마지막 협력업체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이제 퀴즈입니다. 퀴즈를 보는 목적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점검할 목적으로 이제 퀴즈를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좀 더 잘 기억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습의 도구로서 이제 퀴즈를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반추하면서 이 문제들을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광고와 이렇게 자꾸 혼동되는 개념들을 배웠어요. 그 중에서 이제 팔려고 하는 제품이나 뭐 브랜드, 서비스, 용역,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뉴스화합니다. 그러니까 보도 자료로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제 언론에 알려가지고 이제 기사화 시키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바로 퍼블리시티, 언론 홍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광고의 4대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문화적 기능, 경제적 기능, 그리고 2개를 봤는데 이걸 이제 대표적인 2대 기능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좀 기억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2대 기능은 무엇인가요? 하나가 마케팅 기능, 그리고 다른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기능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 3. 광고의 4대 주역, 그러니까 광고 산업을 이끌어가는 4개의 주체를 배웠어요. 일단 이제 매체 협력업체가 있었고, 그리고 2가지 주체는 무엇인가요? 바로 광고주 그리고 광고회사가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째 퀴즈. 제가 인쇄 광고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인쇄 광고를 보시고 광고의 그 유형을 한번 맞춰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런 광고가 집행이 됐어요. 헤드라인은 이름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디에도 지금 누가 광고를 하고 있는지 이 광고주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편 광고를 이 광고주가 집행을 했어요. 조금 달라졌는데 이런 카피가 제시되어 있어요. 얼굴이 바뀝니다. 자, 역시 광고주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편 광고에서 이제 드디어 이 광고주를 밝힙니다. 바로 LG로 바뀝니다. 라고 해서 광고주가 LG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감춰서 소비자의 궁금증을 이렇게 야기한 뒤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본 모습을 이렇게 밝히는 이런 광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네. 바로 티저 광고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 5번째 퀴즈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전분석연구소가 그 1939년에 이제 발표를 한 선전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선전의 기법 7가지를 학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광고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 광고를 보시면서 이 광고에 활용된 선전 기법을 한번 맞춰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니까 화면 오른쪽에 한 배너 광고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화면이 이제 확장하면서 이제 광고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광고를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선전의 기법이 이제 이 광고에 적용이 되었나 한번 생각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바쁜 세상, 반복되는 삶,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위한 힐링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힐링은 정말 심플해요. 잠깐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가장 가치 있는 걸 선물하죠. 그게 바로 라메르예요. 그 탄생이 워낙 특별한 것 같아요.
라메르를 만든 슈거 박사가 12년 동안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그 원료가 모든 라메르 제품에 다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초의 성분, 제조 방식,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는 게 처음 그 라메르를 써봤던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좋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어려운 공정으로 귀하게 만들고 써보면 또 역시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기 때문에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피부가 새로워지는 느낌은 라메르만 줄 수 있죠. 라메르, 나를 위한 최고의 힐링. The ultimate luxury, healing from La Mer. 이 라메르 광고에는 대리인이 등장합니다. 즉 디자이너, 감독, 배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라메르에 대해서 이제 좋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15년 동안 이 화장품을 썼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제3자, 대리인을 내세워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 좋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게 하는 그런 기법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네, 바로 증언이라고 부르죠. 자, 이제는 다음 시간 안내입니다. 일단 강의 주제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창의성과 아이디어 이것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강의 내용은 일단 창의성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좀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의 어원, 정의, 그리고 이제 광고회사에서 쓰는 아이디어 발상법을 이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고회사에서 광고를 만들려면 일단 아이디어 발상부터 이제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브레인스토밍, 뭐 제임스 웹령의 5단계 아이디어 발상법, 그리고 이제 키워드법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한번 이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우리의 주교재인 광고 크리에이티브 이 책의 2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좀 더 학습 효과를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클로징 메시지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이제 광고 쪽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누군지 짐작이 되시나요? 이 사람은 바로 현대 광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오길비입니다. 오길비는 이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은 공기와 물과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이제 이 수업은 이제 광고 크리에이티브 수업이죠. 자, 여기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 들어갈 말은 바로 광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우스개 같은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이 광고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흔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일부를 차지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굉장히 흔하게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뭐 TV를 틀면 광고가 막 흘러나오죠. 그리고 핸드폰을 켜면 또 광고가 또 이제 문자로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기 메일함에 들어가 보면은 그 스팸 메일 이런 광고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많은 광고들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 광고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이제 공존을 해야 되는 동반자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수업은 이런 광고에 대해서 그리고 광고 창작에 대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수업입니다. 우리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광고에 대해서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